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9시에 고수비책을 찾아뵙는 경제기사 읽어주는 남자의 정재훈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경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므로 여러분의 통찰력을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두 개의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접근해보려 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가벼운 주제,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통해서 좀 글로벌리하게 무거운 주제 잡아봤는데, 오늘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두 가지 다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경제 기사를 통해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제 기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될지 여부에 대한 기사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은 상당히 좀 재밌는 제목과 출발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사흘 연속 후진을 했다. 예,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야 되고 후진을 하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내하청 불법 판결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사흘째 하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현대차 주가의 후진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이 자산 매입 및 기금 확충에 입어서 여기에서 엄청난 양의 10조 엔의 돈을 풀면서 시장이 엔화 약세로 가게 되는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산 매입 기금 확충 발표 이후에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2.5%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출주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그동안 엔고 현상으로 어려웠던 도요타와 같은 일본 주가의 급등이 다 5% 이상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이 경쟁 관계에 있는 현대차는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해서 4.4%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현대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물음표를 낳고 있는 그런 기사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계속 후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노사 분괴된 문제도 있지만 가장 원한 것은 그 경쟁에서죠. 경쟁에서 도요타의 환율 약세로 인한 현대차의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최근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주가 3% 이상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 경제기사 읽어준 남자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에서도 출발했지만 엔화 약세가 지속될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답을 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엔화 약세 자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엔고 현상 자체가 추세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지금 현대차 더불어서 도요타 자동차 얘기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현대차 주가가 오르면 도요타 주가가 빠지게 되고 도요타 주가가 오르게 되면 현대차가 오르게 되는 서로 시소 게임의 라이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 어떤 관계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을 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하고 여러분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임이 바로 한일전 게임입니다. 예전에는 국민 감정에 대한 대립이 더 심해서 한일전 축구 게임이라든지 농구, 야구, 야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입치루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치로 선수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또 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과의 격한 감정이 스포츠 게임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가질 정도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거리는 가깝지만 상당히 먼 나라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100년 정도 전에 뼈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그런 시점이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일본이 세계 아시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일본보다 더 소외됐던 점들도 최근 이러한 데 보상 심리가 일본과의 라이벌 구도로 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경제 시장에서도 가장 경제 주축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의 대전이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라이벌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속된 3년 이상의 엔화 강세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예상을 깨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그리게 됩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주가의 펀더멘탈의 변화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 엔화가 고강세로 갔다는 점들이 이 두 가지 기업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 경제 기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본 정부 뱅크 오브 재팬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가들이 일본 엔화의 약세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본의 엔화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이유를 조금씩 천천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법을 지금 일본 은행이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계속 해갈 것이다라는 포커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환의 가치를 가장 좌우하는 요소는 바로 그 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화폐 시장의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화폐 시장의 수급과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엔화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성결돼야 될 과정인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쪽으로 치솟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엔화가 고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달러의 움직임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이제 위클리 주봉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달러가 시장에 상당히 많은 양이 풀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통화 시장의 기본은 어느 통화의 양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면 그 통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치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더 아실 텐데요. 자, 2010년 이후에 양적 완화에 힘입어 그리고 2010년 10월 달에도 QE2가 있었죠.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QE2가 나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최근 유럽 위기로 인해서 소폭의 반등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러의 운명은 계속해서 달러 가치 절하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크게 원인을 준 달러 약세의 원인을 주게 된 원동력은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양적 완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이 왜 경기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양적 완화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되는 현상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이 코너라든지 예전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미국의 부채는 10트릴리언 달러로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가는 GDP의 상당량 이상을 이미 초과하고 있는 부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부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수량적으로 추산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채가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은 부시 행정부 때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끌기 위해서 세수를 많이 줄여줬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에서 나가게 된 자금들에 대한 그런 비용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전쟁에 대한 비용들이 각각 합쳐지면서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양적 완화가 이제 부채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양털깎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해당 통화를 계속 시장에 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채는 과연 어떤 통화로 표시가 됩니까? 자, 그러면 달러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마저도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달러의 가치가 예전에 1,000원이었다가 500원을 하락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의 빚이 있다고 치면 그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 부채의 가치도 더불어 절반으로 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양의 부채를 일시에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신들이 갚을 수 있는 부채의 양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미국의 큰 전략이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 양적 완화 1, 2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부채 규모가 다운된 효과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 효과도 가져오면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봅니다만 2008년도 9월 달에 그 리먼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히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하게 되죠. 자, 2009년 3월 달에 FOMC가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날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양적 완화 원에 대한 그런 실적을 받았다가 어느 정도 QE2가 해당되게 되는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하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7월 달부터 10월까지 횡보하게 되죠. 주가 지수가. 자, 그러다가 QE2가 실행되는 2010년 11월 6천억 달러의 규모의 2차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미국 다우존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로 2011년 6월 달 2차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서 여기에 대한 좋지 않은 과정이 또 오고 여러 가지 유럽 위기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영향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우존스 차트와 양적 완화의 타이밍을 보셨을 때 결국 양적 완화는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엄청난 큰 영향을 줬고요. 이 부분은 오바마가 재선에 나가게 되는데 상당히 좀 더 플러스 역할을 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채 감소 효과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제가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이 달러 가치를 약세로 보이는 부분이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이런 두 가지 이해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는 부분이다. 아까 첫 번째 엔화 약세 가장 큰 원동력을, 엔화 강세 가장 큰 원동력을 줬던 부분이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달러의 방향성을 봤을 때 미국의 이런 두 가지 경기 부양 효과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감소 효과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장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장기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엔화 얘기를 하다가 달러 얘기를 하느냐 하고 지금 보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펀드나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자산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자산은 채권, 그리고 세 번째 자산은 대안투자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주식과 채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투자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실물 자산이죠. 바로 금과 은, 그리고 비금속 광물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바로 투자 자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브라질 채권 얘기를 드리면서 이머징 시장에서 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펀드나 헤지펀드 자금들은 환에 대한 투자 수익도 누리게 되죠. 자, 그럼 환이 어떻게 될 때 수익이 납니까? 자기가 투자한 해당 환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경우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달러에 투자했던 투기 자금들이 지금 제가 달러에 대한 약세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인데 여기서 지속되게 수익을 볼 수 없고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해서 손해가 날 수 없는 자산밖에 없는 자산을 과연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외국인의 선택은 달러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환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환이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자, 환을 거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라가 국가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기업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래량이죠. 환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이 돼야 자신들이 원할 수 있는 가격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2의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 유로화 바로 과연 달러를 대체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었고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유로화가 계속 올라가면서 달러를 대체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스위스 프랑입니다. 사실 스위스 프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위스가 금융이 많이 발달한 곳이고 워낙 또 은행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스위스 프랑의 그런 유럽의 위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통화를 가장 대표하는 엔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화 같은 경우는 원화나 위안화가 차지할 수 없는 아시아 내에서 가장 큰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통화로서의 대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엔화와 스위스 프랑, 유로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달러 가치가 상쇄하는 부분들을 투자를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은 달러의 움직임과 이 통화들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유로화가 있습니다. 유로화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가 생각나죠? 바로 지금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아시겠지만 해당 발행하는 국가나 그리고 단체에 문제가 생기려면 그 통화의 가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 대체 투자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위스 프랑은 마찬가지로 좀 통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 스위스의 그런 상황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또한 이 부분을 미국이 용인해주면서 스위스 프랑과 유로화는 지금 계속 대체 투자장에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까지 갔던 자금과 더불어서 달러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결론적으로 대체 투자장에 지금 남아있는 엔화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스위스 프랑과 유로화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제가 바로 엔화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명확하게 주지했기 때문에 엔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면서 엔화가 달러를 대신해서 반대로 고강세로 갈 수밖에 갈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것이 3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아까 이제 유로 환율 잠깐 차트를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유로화는 아까 이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럽 위기를 통해서 지금 1.3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마지노선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평가 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하기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라서 이제 유로화는 빠져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부연적으로 지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이제 주봉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밑에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매한 타임이다. 부연 설명으로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가서 차트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차트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N달러 차트인데 사실 이게 올라갈수록 N의 고현상이 N고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N저 현상이고 플러스가 N고 현상인데 자, 실제로 이 회색 부분들은 투기적 자금들이 엔화에 대해서 순매수를 기록한 부분들입니다. 이 상당히 규모는 상당히 크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실시할 때, 자, 여기 양적 완화 실시하는 그런 타이밍마다 엄청난 양의 엔화의 그런 매입이 들어왔었고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통화에 대한 매력 기도를 키우면서 투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엔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하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점은 트렌드적인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발적인 부분, 여러분들 항상 이벤트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자, 트렌드적인 부분과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쓰나미는 이벤트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물을 돈을 갖다가 물에다가 비유를 했을 때 돈의 흐름, 커다란 거대한 흐름 이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일부 홍수로 인해서 잠깐 일어나는 쓰나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벤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쓰나미가 365일 내내 지속되진 않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 엄청난 그런 풍량을 통해서 가끔씩 나오는 현상이고 정말 거대한 해류, 한마디로 1년 내내 흘러가는 해류 자체는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본 정부의 엔화에 대한 개입은 가장 짧은 이벤트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달러 약세를 통해서 엔화 투기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하나의 해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슬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잠깐의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만 결국 해류를 따라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는 조금 차트가 다릅니다. 그 위로 올라갈수록 N저 현상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N고 현상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실제로 그 일본 은행이 어떻게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었고 이분이 엔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2011년 3월 14일 날 자산 매입을 40조 원을 늘리면서 N조 현상이 갑자기 확 일어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N조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 2011년 3월, 4월에 보시면 급격하게 N조 현상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 예, 그 산처럼 갑자기 그 튀어가 올라가는 부분 있죠. N조 현상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까 이벤트적인 한마디 일본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매입하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N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가 달러 가치가 약세해지는 거는
약세로 돌아서는 부분은 해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이 해류를 거슬러 수가 없었기에 그 이후에 엔고 현상 밑으로 가는 거죠. 엔고 현상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8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2011년 8월 4일 날 자선 매입을 40조 원에서 45엔으로 또 올렸지만 또 말씀드렸죠. 잠깐 올랐다가 다시 엔고 현상으로 추세가 복귀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한두 번의 엔화 개입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엔고 현상이 이루어졌었고 최근 들어 마지막 제일 끝에 55조에서 65조까지 늘려갔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꺾일 수밖에 없다.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사태를 인식을 하실 때 지금 이것 자체는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는 한 이 부분을 일본 정부는 하나의 작은 정부가 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시면 지금의 엔화 약세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결국 다시 엔고 현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엔화가 정말 근본적인 약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재 자산들이 있었죠. 자, 그 대체재 자산들의 한두 개의 대체군이 회귀하게 된다면 엔화로 몰렸던 투기 자금이 다시 재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체재로 여겨졌던 환이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유로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입니다. 자, 스위스 프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로화죠. 자, 결론적으로 유럽발 위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유로화의 가치가 재정상을 찾는 순간이 된다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투기 자금들, N으로 많이 갔던 자금들은 결론적으로 다시 유로화로 재배분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유로화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지면서 엔화는 자연히 엔저 현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개입을 하더라도 결국 달러 약세를 통해서 환에서 평가 손익을 볼 수 없는 자금들이 계속 N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큰 흐름에서 보신다면 지금의 자동차주라든지 환율에 관련받는 IT 종목들을 천천히 사서 모을 단계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경제 기사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가 너무 다 무겁고 어려운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루하시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을 이번 주를 또 좌우하는 가장 두 가지 큰,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얘기지만 좀 오늘 또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는 오바마 유가, 이것을 이제 사실 이 프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고요. 몇 번 시청을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큰 그림 자체는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바마와 유가가 어떤 관련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유가에 어떤 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급등하는 유가 안정을 위해서 긴급 비축분 방출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125달러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러 기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컨설팅 대표가 얘기를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가 폭등을 가장 두려워한다. 자, 왜 그러냐면 경제 회복의 둔화를 야기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재선에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아픈 남은 재선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비축률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오바마의 가장 큰 지금 할 것이냐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숙제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기사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게 있다면요. 바로
정치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의 양면성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비유컨대요. 사랑을 하더라도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만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 관계가 발전할 수도 없고요. 또한 육체적인 사랑만 한다고 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서로 만났을 때 진정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되게 상당히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헤도닉과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정치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통해서만 또 주식을 이해하면 그건 너무 단편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경제를 통해서만 주식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있는 경제학 교수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경제학 교수들은 물론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하겠지만 실용적으로 이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만 만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도 이 순간 자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을 해드리면 자, 경제는 정권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요. 정권이 창출이 되고 나서는 그 경제를 자신들의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는 정권을 전복시킬 수도 있지만 정권은 경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올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 외에는 지금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솔직히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사실 손을 쓰기 힘들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반장 선거를 하는데 자기가 반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솔직히 학급의 이익이나 이런 분들 자기가 모자란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바마의 가장 큰 지금 목표는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기려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대선 일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각 주 프리머리를 통해서 당원 대상으로 코커스와 프리머리를 통해서 동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커스는 당원 대상, 프라이머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참여를 해서 공청회나 전당행 대회를 통해 지지율을 겨루고 여기서 후보를 선정한다. 각 주와 지방을 순회하면서 계속 투표를 실시해서 결국 당 후보를 만드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화당이 지금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를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3월 6일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슈퍼회의를 통해서 전국 코커스 프라이머리가 산발적으로 되던 것이 한 번에 개최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포커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8월 27일 날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를 통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뽑힌 사람들을 후보 선출 뒤에 확정하게 됩니다. 자, 8월 27일 날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화당은 선정이 되고요. 민주당은 의미가 없죠. 9월 3일 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미리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얘기가 되고요. 10월 3일 이때부터 각 주에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후보 토론을 시작합니다.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들 선거 유세를 한마디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11월 6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될 것이고요. 2014년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단원의 대선 일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6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습니다. 오바마로서는 상당히 좀 목이 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조금 최근 더 불을 지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선 구도에서 가장 1등을 달리던 롬니 후보의 가장 큰 경쟁자 센토럼 후보가 다음 사진 통해서 나오겠지만 둘이 이제 CNN 뉴스에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이 두 후보가 갑작스럽게 지금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면서 오바마한테는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롬니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1대1 가상 시나리오로 붙었을 때 50대 49로 소폭 이기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센토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롬니 후보에 훨씬 못 미친 지지율을 보였지만 이번 주 들어서 1% 정도까지 따라잡을 정도로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 공화당의 대선 구도 자체는 지금 오바마의 인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롬니 후보가 당선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화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대선에 대한 후보를 계속해서 뽑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50대 49로 오바마가 좀 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바마의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뉴욕타임즈가 지난달 2월 달이죠. 8일에서 13일 성인 남녀 1197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오바마 국정수행령에 대해서 지지도가 50%에 달하면서 실업률 하락과 경제 상황 호전에 힘입어 오바마 지지율이 5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2월 달에 나왔던 지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40% 작년 이제 그 하반기죠. 작년 11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45% 미만이었던 지지율이 이제 50%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50%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롬니 후보에게도 지금 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은 10월 달부터 지금 11월 사이 작년 10월 달 45%였던 지지율이 어떻게 단기간에 5%나 올라가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정치와 경제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요. 경제는 정치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정치의 수단을 이어가는데 정치를 이어가는데 통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만드는 또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사권을 모두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당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든지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물가 안정에 신경 쓰는 이유는 자, 얼마 전에 있었지만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에다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되게 된다면 지금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 자체에 큰 마이너스를 끼치기 때문에 현 정부는 사탕 주기를 계속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도 정권을 이어가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올리는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든 서민들한테 콩고물 떠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작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미국 실업률 지금 12년 실업률 1월 달까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상당히 그래프가 좀 완만하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상당히 급격한 하락률입니다. 자, 실제로 2009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9.5%에서 9%대로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죠. 2010년 1월 달 가서는 또 9%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다가 작년 이제 2010년 말이죠. 2010년 말 10월 달까지 보시면 이때 9%가 무너지는 모습을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 마의 9%대가 조금씩 무너지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2011년 10월 달부터 오바마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선인 2011년 10월 달 9%를 깨고 더더군다나 더 고무적인 것은 2011년 12월 달 가장 큰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여기 빨간색 위에 선입니다. 8.5%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 부분은 다시 이제 2월 달도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8% 초반대까지 진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하는데 가장 확고한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실업률 8% 기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정치와 경제 연관성에 대한 통계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루즈벨트 대통령 대공황 이후에 실업률이 8% 이상이었던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면 집권 여당이 재집권하는 데는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실업률을 자신들이 원하는 8% 초반대까지 만들어 나왔고, 이번 주에 실업률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8%를 깨는 데 도전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마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경제 지표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자, ISM 제조업 지표는 여러 가지 제조업 담당자들한테 설문해서 50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제조업 확장률을 보고 50 이하를 제조업의 수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싶냐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점은요. 2011년 1월 달에는 50.6%대로 상당히 좀 제조업의 수축 자체를 보이다가 작년 2011년 10월 달 제가 말씀드렸죠. 50.8에서 52.7, 53.9, 54.1, 최근 54.1까지 갑자기 큰 폭의 반등을 이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도 같이 낮아지고 그 경기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표 가장 대표적인 ISM 제조업 지수가 동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오바마의 경기 부양안도 효과를 봤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이 서민들의 부분을 만족시켜주면서 오바마의 지지율이 10월달 45%에서 50%로 끌어올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목이 아파서 선물까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경제와 정치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8%대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오바마가 이렇게 지금 안간힘을 써서 계속 경기를 살리고 있는 이 과정에 하필 고유가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오바마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은 그 유가가 가장 근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란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찌됐건 이 이란 사태를 통해서 서부 텍사스산 중실주입니다. 어제 10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전 최고 기록치인 그 부분에 지금 거의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임계점이 바로 110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110달러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반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화학주가 급락을 한 이유는 이 110달러 근처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느껴서 이 원재료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들은 계속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이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110달러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한 번에 뚫을 수 있을지는 이번 주 시장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까지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가진 힘을 통해서 지금 실업률을 낮춰놨고요. ISM 제조지표라든지 경기의 주택지표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대선이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서민 생활에 대한 물가 부분이나 지금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가장 달과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공화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경기를 통해서 경제를 자기네들 잘 살려놨으니까, 야, 나 너네 미국 경제를 살려놨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나라 믿고 따라라. 이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논리고요. 겉으로 공화당은 다릅니다. 야,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은, 유가가 올라간 것은 어떻게든 딴지를 잡겠죠. 유가든 그게 무슨 지표든 아마 어떤 것이라도 딴지를 잡을 겁니다. 자, 경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데 너네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번 정권을 인수한다면 민주당보다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제 부분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부분을 나한테 표를 넘겨라. 이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대립하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유가 상승이 대해서 상당히 흠집을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오바마의 정책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기할 정도로 오바마를 공격하는 공화당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동영상 부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뉴스가 지금 관련된 것이 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최근 관련된 뉴스가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미 정치권이 유가 급등 책임론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9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를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이 유가 급등하게 된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고유가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오바마 정책의 부분들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1.85달러는 휘발유 값을 3.59달러까지 올리면서 서민에 대한 고통을 준 것은 오바마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책은 가장 큰 실패를 거두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유가 관련해서 오바마를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따 유가 차트를 잠깐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불과 작년 4월 달에도 오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중요한 것이 똑같은 게 반복된다 하는데 저희는 하물며 작년 4월에 똑같이 있었던 부분을 지금 까먹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란색 표를 보시면 이것이 바로 2011년 5월 달입니다. 5월 3일이죠, 정확히. 자, 이전까지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고유가에 대해서 공화당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여러 이제 주를 다니면서 오바마 정책에 고유가를 했고 이 부분이 미국의 경기를 망치고 있다라고 똑같이 4월 달에 여러분들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공화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자, 그럼 오바마 입장에서 상당히 여기 껄끄럽을 겁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 2011년 5월 3일 날 유가 투기 세력을 단속하겠다는 단속반을 설치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얘기하면서 자, 이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유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상당히 타이밍이 좀 재밌습니다. 4월달까지 공화당이 유가로 자꾸 딴지를 거니까 갑자기 5월 3일 날 투기 단속반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유가를 올린 것이 투기 자금이 됐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서 5월 한 주째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유럽 위기까지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절묘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 오바마가 그 전까지 유가를 상당히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한번 낮췄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달보다 지금이 어떻게 더 급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선이 1년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입장은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8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나머지 그림을 다 짜놓은 상황인데 유가만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 있어서는 일단 보여준 거죠. 작년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유가를 낮출 수 있다.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유가를 낮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부분을 작년 4월 때 이미 보여준 것이고 지금도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유가가 가장 급등하게 된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란 사태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까 작년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이 가담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반면에 지금은 이란 사태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가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작년 4월달 근본적인 원인을 없앴죠. 투기 세력 없앤 것처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란 사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유가를 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유가가 올라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란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는 부분들, 최근 그 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란의 경제적인 제재를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정치적인 정책 자체가 오히려 오바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재선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집권하는 세력이 완벽하게 그 정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그 후에 정복전쟁을 펼쳤었고요.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보셨을 때 미국의 정부가 자신이 정권을 잡고 재선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해서 정권을 확립을 한 다음에 천문학적인 경비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정치로 자리를 잡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전쟁 일으킬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자신들의 집권하는데 엄청난 안티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란 사태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또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브렌트유라고 해서 이란 해협 근처 유럽에서 거래되는 석유고요. 이 밑에는 WTI, 지금 우리가 텍사스산 중진유라고 하는 미국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그 유가입니다. 저희가 이 밑에 있는 유가를 사실 뭐 표준으로 삼는데, 자, 여기 빨간색 갭을 보시면요. 여기 브렌트유 해협에서 나오던 석유가 미리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이란과 가장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부분에 있는 브렌트유가 먼저 올랐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지금 WTI로 옮겨오면서 한마디로 이란 사태가 원유를 끌어올렸다는 부분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란 사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부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 재선이나 어떤 대선에 성공을 해서 출발하는 정부여야지 이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그러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유가를 더 끌어올리게 된 상황에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오바마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어온 경제지표 만들었죠. 그리고 실업률이 너무 힘들게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한순간에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 많고 이 부분이 유가 상승에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란 사태 관련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나에 대해서 최근 기사를 좀 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사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군사 공격을 통해서 이란을 공격해서 핵에 대한 무기력화를 하겠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군사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이스라엘 강경 태도에 오히려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가 이스라엘에 지금 다음 주에 아마 다음 3월 초쯤에 아마 회담이 있을 겁니다. 긴급 파견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설득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냥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은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제 공격은 신중하지 못하다. 이미 우리가 경제적인 제재와 국제협력 효과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력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보시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지금 막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의 수면의 이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오바마가 재집권하려고 하고 있는데 겨우 만들어놓은 부분들도 전쟁에 의해서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또한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를 올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란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촉발시키는 부분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을 설교하거나 또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 주 초쯤에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서 회담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정부한테는 민감한 사항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든 유가를 끌어낼 것이고요. 이 유가를 끌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친미 쪽이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용해서 증산을 하거나 여기다가 전략적 비축유, 오늘 기사화된 부분, 이 두 가지 수급 조절을 통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부분과 더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란 사태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을 일순간 좀 뒤로 밀어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란한테 숨통을 트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동안 유가를 올렸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선 전까지 조금 낮춰놓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오펙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유 결정 가격에 대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110를 어떻게 넘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큰 방향성으로 결국 미국은 유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신들의 정권 세력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 사태에 대한 부분을 더 완만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유가가 여러 가지 비축류가 만약에 갑자기 풀려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 비축류가 풀리게 돼서 유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학주나 유가로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한 종목들은 바로 매입시키라 생각하시고 매입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좀 무거운 주제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사실 여부가 100% 맞을 수 있는 대한 부분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큰 추세를 봤을 때 이러한 추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에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큰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서나 그리고 면밀한 관찰력을 통해서 큰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더불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경제기사 읽어준 남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